예, 여러분 3학년 역사 수업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이 돌아왔네요. 예, 역사 수업 조금 힘든 건 알고 있지만 열심히 들어주기 바랍니다. 노트랑 펜, 교과서 챙기고요. 오늘은 교과서가 그렇게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진 않아요. 대신에 노트 좀 집중해서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정희의 장기 집권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장기 집권과 관련해서 유신 헌법이란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유신 헌법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발했는지 유신 반대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교과서는 86페이지 한쪽이지만요. 그건 교과서 분량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5대 대통령입니다. 5대 대통령의 박정희는요, 5대, 6대, 7대, 8대, 9대까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 5대 대통령으로서요, 1963년 10월 달에 당선됐어요. 그리고 지지 정당은 민주공화당이었죠. 정당이라는 건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이런 것처럼요, 정치 집단이었었거든요. 1961년 우리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61년 장면 내각을 박정희가 군대를 이끌고 무너뜨려요. 이 사건을 뭐라 그랬었죠? 자, 5.16 군사정변이라 그랬죠. 그 5.16 군사정변에서요, 박정희는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를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그 정책을 시행하던 과중에 박정희는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 민주공화당이라는 정치 정당을 만들어내고요. 이 정치 정당에서 기본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낸 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직접 선거였기 때문에요. 직접 투표, 저희 알죠? 발췌기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직접 투표였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된 건요, 뭔가 부정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5대는 정상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박정희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느냐? 해방 이후 이 사람이 남조선 노동당에 참여했던 부분이 있어요.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건요,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단체였어요. 이 사람 사회주의 단체에 가입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유주의 국가였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좋아 보일까요? 별로 안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승만은 이 박정희를요, 사형시키려고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 박정희라는 사람은요, 약간 자유주의 쪽에선 배척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어서 사회주의 정책을 펼칠까요? 다른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박정희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고요. 미국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해야 됐습니다. 근데 과거에 자신이 남조선 노동당에 들어왔었던 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었죠. 또 경제자금의 필요성이 엄청나게 제기됐어요. 장면 내각 때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장면 내각을 비판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들어서 박정희조차도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겠죠. 새로 뽑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를 올려놓은 이유는 경제를 성장시켜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었기 때문에 박정희는 경제 성장을 위한 밑바탕이 될 자금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자금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끌어오는 건 우리나라 내부에서 끌어오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외국에서 끌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 돈이 많았던 국가, 바로 미국한테서 끌어올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다른 나라에서 돈을 끌어오는 겁니다. 때문에 외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일어났고요. 1964년 6.3 시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965년에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로써 당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친해지길 바랬었기 때문에 미국의
B도 맞추면서 경제 자금까지 얻는 이중의 효과를 얻어낸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65년 베트남 파병까지도 진행하게 됩니다. 자,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파병과 관련해서는요, 왜 파병했을까? 국내적인 입장을 살펴보면 경제 재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성립되어야 됐어요. 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가 성립되어야만 할까요? 자유주의 국가에서 당시 최고봉은 미국이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을 거스르면은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로 해서 원조를 받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갑자기 전 세계에서 한반도에 있는 정부는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북한에 있는 정부가 정통한 정부고 남한은 괴뢰 정부야. 그래서 옳지 않아. 박정희는 거기에다가 사회주의자 놈이었잖아. 그러니까 믿을 만한 놈이 못 돼. 라고 하면서 박정희를 비판하면은 박정희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미국에게는 잘 보일 수밖에 없었죠. 미국의 입장에서도요, 베트남 전쟁에 본인 혼자서 이 군대를 파병하면요, 다른 나라 일에 큰 나라 강대국이 좌지우지하면서 식민지 다루듯이 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 전쟁에 참여하면은 다른 나라 국정 개입인데 여기에 한국이 끼어들면은 세계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를 수호하는 자유의 군대다라고 하면서 파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명분을 얻을 수 있었어요. 결국 베트남 파병의 결과 베트남 전투원은 총 3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파견됐어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리고 그들은 싸우면서 온갖 고통을 겪게 되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가끔 일제가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일본에게 사과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베트남에 가서요, 베트남의 북한 당시 남부로 나눠져 있었던 베트남 전쟁에서 북쪽에 있었던 사회주의 포로를 잡아다가 강간하는 일도 있었고요. 거기서 아이를 낳고서는 부인과 아이를 버리고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도 베트남한테 사과할 게 있다라는 사실도 조금 기억해야 됩니다. 자, 베트남 파병의 결과로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를 좋아했겠죠. 왜냐? 우리나라가 전선기지잖아요. 베트남, 미국, 그리고 베트남, 한국 어느 쪽이 좀 더 가깝겠습니까? 한국이 좀 더 가깝죠, 베트남에서. 그래서 한국을 전선기지로 해서 이제 군대도 파견하고 물자도 파견하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가 말했잖아요. 여기에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돈도 얻는 효과를 노렸다고요. 맨 첫 번째, 파병에 따른 모든 비용은 미국 정부가 부담한다라고 되는 거예요. 자, 파병에 따른 모든 비용이에요. 군인들 월급이 나갑니다. 그 군인 월급 누가 주느냐? 미국이 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실업자들은 전부 미국 군인이 돼서 파견됐으니까 돈 벌어오는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달러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내에 실업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달러 벌러 가는 겁니다. 베트남 군인으로 파병돼서요. 두 번째, 우리나라 군 수준을 보면요, 당시 총이요, 화승총 같은 것도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런 총은 쓰지 않는다. 이제 미국이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한 17개 사단, 뭐 1개의 해군 사단 이런 데를 전부 다 현대화, 최신 장비로 바꿔주겠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총이 M16 소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군대의 군인이 현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 돈으로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돈을 다 대줍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무기가 싹 갈리는 거예요. 원래 같은 경우면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들어갔는데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국방비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온전히 경제 개발을 위해 쏟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베트남 주둔 한국인을 위한 물자 용역은 전부 한국에서 조달한다. 한국 공장이 팡팡 돌아가겠죠. 당시 공장 노동자들은요 20시간을 일합니다. 대신에. 그리고 20시간을 일하면서 만든 물건을 계속 베트남에다 보내는 거예요. 당연히 돈은 많이 벌겠죠. 인권이 없어져서 그렇지. 네 번째, 베트남에서 실시되는 각종 구호와 건설 사업, 한국인 업자가 참여시킨다. 무조건 한국인이 나가서 건설하고 대가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미국한테.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어마무시한 경제 이익을 받는 겁니다. 자, 베트남 파병의 결과 박정희는 돈을 얻었고요. 경제 개발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경제 개발의 성공은요, 박정희의 지지도를 높여줘요. 자, 6대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박정희를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희 경제 개발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죠. 예, 한일 협정과 베트남 파병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물론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강제징용 노동자들, 그리고 베트남 파병대 군인들, 이런 국민들의 희생하에 벌어온 돈이었으나 그 돈으로 박정희가 경제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6대였던 박정희 1967년 5월에 재선됩니다. 우리 대통령은 2번까지 할 수 있어요, 당시에. 그리고 윤보선은 패배했죠. 어떻게 박정희가 당선된 거냐? 경제성장의 영향으로요, 어마무시한 지지를 받았고요. 당시 박정희가 했던 경제성장에 대한 내용은요, 마산 수출 무역 지구 단지 결성,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경상도 쪽에 치중되어 있는 공업단지 건설이었어요. 그쪽엔 당연히 공업단지가 세워지니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나아졌죠. 뿐만 아니라 윤보선은 지금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박정희를 비판한 데 반해 박정희는 민주주의만 먹고 어떻게 살겠느냐, 사람들은 배가 불러야 먹고 사는 것이다, 생활이 나아지는 게 안 보이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경제 성장을 한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합니다. 결과 사람들은 민주주의보다는 그래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지라고 하며 박정희를 당선시키게 됩니다. 2대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근데 이 당시에요, 박정희에 대한 북한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북한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남한을 빨리 집어삼켜야 된다. 더 커지기 전에, 경제가 좀 더 성장하기 전에 남한을 확실히 통일시켜야지 라고 하면서 1월 21일 1968년 1월 21일 청와대를 습격합니다. 청와대를 습격해서 간첩을 잡아들이게 돼요. 이제 사람들은 누가 간첩인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박정희는 이때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이라는 걸 발급하게 되고요. 본인이 최초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사람이 됩니다. 주민등록증으로 이제 간첩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시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했던 사람은요, 잡힌 뒤에 말합니다. 왜 왔느냐? 박정희 목 따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화 실미도라는 옛날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서 실미도라는 곳에서 특수부대를 만드는 얘기도 나와요. 자, 두 번째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하는 일이 있었어요. 8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울진 삼척 쪽에요, 무장공비가 대다수가 침투해서 총 쏘고 난리가 납니다. 당시 어린아이가 뛰어들면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했다가 무장공비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당시 사회주의 쪽도요, 급박해서 우리나라 쪽에 군대를 보내는 게 매우 잦은 일이었어요. 세 번째로 미국의 푸에블로라는 배를 납치해버립니다. 한국으로 오던 배인데요. 이건 전부 다 한국이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어요. 왜냐?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였고 자유주의 국가로 나눠져 있었는데, 사회주의, 자유주의 우리랑 비슷하죠. 북쪽이 사회주의, 남쪽이 자유주의였어요. 근데 남쪽의 자유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과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냥 반대로 북쪽은 누가 지원을 하냐? 중국과 북한이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때문에 베트남에서 안 좋은 감정은 지금 한국에서도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북한이 박정희의 목숨을 노린 가운데 박정희는요, 한 가지 더 고민에 빠집니다. 헌법상 3선이 가능한 거는 누구만 있었을까? 우리 4.4.5.2 개헌의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 3번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초대 대통령의 한정에서였어요. 박정희는 초대 대통령이다, 아니다? 아니죠. 박정희 초대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금 5대부터 시작했어요. 때문에 박정희는 대통령을 2번까지밖에 못해요. 근데 박정희의 생각은 어떠냐? 나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박정희는 내가 영구 집권은 안 할게. 근데 딱 3번까지만 하자라고 하면서 대통령 3선 개헌이라는 걸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삼선계연에서요, 사람들은 이건 이승만의 제례라 그러면서 이승만이랑 똑같은 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삼선계연 반대 투쟁을 하는데요. 다 계엄령 내리고요. 이거 다 진압해버립니다. 무력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야당 의원이 없을 때 장소를 다른 곳으로 알려줘요. 그리고 그곳에서 은근슬쩍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를 걸치게 되는데 당시 박정희가 먹고 살게 한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국민투표에서도 승리하면서 삼선계연이 승리하게 돼요. 어차피 박정희가 별로고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을 대통령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 다른 좋은 후보가 없으면 박정희가 또 나와도 괜찮겠다라고 하면서 삼선계연에 허용을 하게 되죠. 자, 이제 7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7대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4월에 당선이 됩니다. 당시 라이벌은 김대중이었어요. 이 김대중이 당선될 수 있었던 요인 살펴보면은 김대중이 실패한 요인은 따로 없어요. 당시에 경제성장에서 박정희가 굉장히 잘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근소한 차이였어요. 당시 대한민국 인구가 그렇게 많았는데 몇천 표 차이로 이깁니다. 정말 간신이었고요. 삼선계연에 의해서 당선된 박정희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나는 김대중을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대통령 3번까지만 한다 그랬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던 와중에 갑자기 미국의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되는데, 닉슨 대통령은 우리 공산주의랑 친하게 지내자, 이제는 더 이상 사회주의, 자유주의를 나눠서 싸울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베트남 전쟁 종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소련과 친해지자, 중국과 대화하자라는 대탕트의 시대라는 걸 열게 됩니다. 화해의 시대라는 걸 열게 돼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섭니다. 우리 북한이랑 사이 좋아. 다시 우리 화해해 볼게 라고 하면서 1972년 7월 4일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발표하고 우리 평화 통일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북한과 얘기하겠다. 그리고 통일은 이렇게 원칙을 정하자라고 하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 의해서 통일하자라고 해요. 당시 북한의 경우에서도요, 마찬가지로 화해의 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정세에 편승했고요. 거기에다가 안쪽에 내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쪽에 관심을 돌리기 위한 방향으로 남북 통일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통일 문제를 협의한다 하며 저 기구를 최고회의로 앉혀놔요. 결국 저 최고회의로 앉은 남북조절위원회를 기반으로 해서 박정희는 유신이라는 걸 진행하기 위해 독재체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남북 모두 장기 집권에 이용되는데요. 북한에는 김일성, 그리고 남한에는 박정희가 독재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혹시 몰라요. 박정희가 죽지 않았으면요, 계속 박씨 정권이 저희도 유지됐을지요. 자, 유신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신헌법은요, 1972년 박정희가 장기 독재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개헌을 만든 건데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걸 주장해요. 우리는 다른 나라와는 민주주의를 하면 안 돼. 우리 한국만의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한국만의 민주주의란 무엇이냐? 대통령의 절대적인 권력하에 사회가 통제되면서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무기명으로 투표해 선출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선출하는 거죠.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그러면 어떻게 선출하냐?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부의 3분의 2당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해서 3분의 1을 뽑아오는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 근데 이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을 누가 뽑느냐? 박정희가 뽑아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국회의원 3분의 1을 뽑고 거기에서 또 국회 전체에서 3분의 1 뽑은 가운데 또 국회 전체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회의체로 뽑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랑 친한 사람만 뽑게 됩니다.
또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거쳐서 긴급조치라는 것을 반포할 수 있게 해요. 긴급조치 굉장한 내용인데요. 긴급조치란 게 무엇이냐? 긴급조치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1호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이나 개헌 논의를 일체 금지해요. 이제 유신헌법은 절대 개헌하면 안 되고요. 유신헌법에 대해서 비판하면요 바로 끌려가서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고문당하는 거죠. 두 번째, 반정부 운동단체, 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시위 금지하고요. 유신헌법에 대한 논란, 유신헌법이 어쩌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디 잡혀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긴급조치입니다. 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계엄 선포할 수 있어요. 언제든 우리 도시를 군대로 다 막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군대도 해산해버릴 수 있고 국회도 해산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모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상황이 되고 통제하는 상황, 그리고 박정희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 유신헌법의 주요 특징은요,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대한 절대 권력 보장, 그 다음에 사회 통제의 전면화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는데 이건 사실상 박정희를 뽑겠다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요 99.9%의 당선율을 보입니다. 무효표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무효표는 박정의라고 이름을 잘못 적어서 그래요. 대통령 임기제는 6년이라서요. 1978년까지만 대통령을 하고 78년에 다시 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합니다. 당연히 누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겠죠. 결국 그 결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박정희가 당선이 되면서 박정희는 우리나라 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독재 정치죠. 자, 독재 정치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요 본인이 뽑아요. 거기에다가 그 3분의 1을 그대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앉히면서 국가의 내용을 모두 결정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감시하는 유정회라는 사조직도 운영해요. 거기에 아까 말했죠, 긴급조치, 유신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러면요 다 잡혀 들어가는 거고요. 대통령 특별선언이라는 걸 그래서요,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법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국회의 국정감사 이런 거 못해요. 이제 국회는 아예 정부를 감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한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람들은 이런 유신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유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하는데 유신에 대한 저항을 살펴보면 이 유신에 대해서 가장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이 김대중이 정말로 눈에 가시였어요. 박정희는요. 왜냐? 72년 전에 71년에 자기 대선에서 이길 뻔했던 사람이 김대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대중을 납치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자유일까요? 아닐까요? 자유가 아니겠죠. 사람이 그냥 백주대한테 납치당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무리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내려서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김대중을 납치하라 그랬다 그래도 그게 법으로서 허용된다 그래도 허용되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법은 잘못됐다라면서 개헌을 하자라는 100만 명의 서명운동을 벌이게 된 거죠. 박정희는 이게 좋다 싫다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빨갱이 그러면서 사회주의 세력으로 주장을 결정짓고요. 이 사람들은 김신조 무장공비와 같이 북한에서 내려온 스파이다 그러면서 민청학년이란 사건을 일으켜요. 민청학년, 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의 줄임말입니다. 민청학년 사건이라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 전부 인민혁명당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사람들을 전부 기소해서요 잡아들여요. 그리고 구금해버립니다. 감옥에 들어갔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라를 구해보자 하며 3.1 민주구국선언이라는 것을 명동성당에서 합니다. 유신 반대 투쟁인데요. 이때
대학생, 재야인사, 언론인들이 중심이 돼서 유신 반대 투쟁을 벌이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민주화 요구로서요. 외워놔야 돼요. 민주화 요구. 1. 긴급조치 철폐. 2. 구속인사의 석방. 3.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보장. 4. 국회의 기능 회복. 5. 사법부의 독립. 6. 박정희 정권의 퇴진. 이런 걸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 선언에 대해서 박정희 가만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만히 없었죠. 당연히 이걸 탄압해 나섰고요. 당시 김대중 같은 사람들이 다시 구속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여기서 물러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1977년 12월엔 민주교육을 하자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민주화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9년에 사건이 터지는데 사건은 바로 YH 무역노조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YH 무역노조 사건 어떤 건지 살펴보면요. 박정희는 경제개발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많이 팔려면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 물건을 많이 만들려면 일을 많이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 될까요? 정말 죽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24시간 중에 밥 먹을 시간을 합쳐서 20시간을 일을 시켜요. 근데 사장이 돈을 많이 벌어요. 재벌만 키웁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사원들은요,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서 20시간만 일하고요. 거기에다가 막 폐혈증, 당시 결핵 같은 환자들이 결핵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자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인간다운 권리를 달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권리를 요구했던 당시의 노동자들은요, 최후의 보루로서 김영삼을 찾아갑니다. 김영삼은요, 당시 정치 권력자로서 신민당이라는 걸 조직했고, 이 신민당은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을 견제하는 세력으로서 국회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는 제1야당이었어요. 제1야당. 즉 박정희를 견제하는 유일한 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김영삼한테 부탁하러 왔고 김영삼은 흔쾌히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신민당, 자기들의 당 사무실을 쓰라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농성을 들어갔죠. 농성에 들어가니까 박정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을 다 끌고 들어간 다음에 김영삼까지 체포해버립니다. 결국 김영삼까지 체포한 일이 발생하니까 김영삼을 지지했던 당시 부산, 마산 사람들이요, 이것이 무슨 민주주의냐라고 하면서 부마 항쟁을 일으키게 돼요. 어마무시한 반독재 시위가 일어나고 여기에 부산에는 계엄령, 마산에는 위수령 같은 게 발표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무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당시 정부, 중앙정부 차장이었던 김재규라는 사람은요, 박정희와 당시 박정희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차지철이라는 사람을요, 10월 26일에 사살해버립니다. 박정희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결국 박정희의 죽음으로써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10대 최규하 대통령이 과도 정부를 수립하면서 일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최규하 대통령, 박정희가 죽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정부는 준비가 돼 있을까요? 없을까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요, 이 최규하 대통령 이후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인다. 안개 정국이라는 내용과 5.18 민주화 운동을 할 거고요. 마지막 전두환 정부 그리고 6월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